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일부만 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는 김건희 씨 오빠의 구속 여부도 결정될 전망인데요. 특검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엄마와 2살 배기 딸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령 운전 논란이 또 한 번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김건희 씨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특검이 이제 신청한 거였는데요. 일정 정도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행 특검법상 원칙적으로 특검 측이나 피고인이 이 부분 중계를 신청한다고 하면 아주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예. 지금 일부만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피고인의 어떤 이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목적에서의 어떤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명예라든가 무죄 추적의 원칙에 크게 반하지 않는 내용까지만 일단 공개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예. 일부 중계를 허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모욕주기라면서 중계에 반대를 했지만 어찌됐건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문서 증거 조사 전까지로만 허가했는데 이 공개 범위에 대한 근거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서증조사 절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서로 된 어떤 제출된 조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측에서 의견을 설명하고 입증 취지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이 확인하는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피고인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무슨 죄가 있는지를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 담긴 어떤 내용들이 단순히 중계로 그대로 나갔을 때는 그걸 듣는 어떤 국민들이 이 증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구나 이게 그냥 결론이구나라고 예단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라든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부분 그리고 물론 이제 증거조사, 서정조사가 끝나면 한쪽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입증 취지나 이런 것들 서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그걸 따지고 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 재판부에서 어떤 절차 진행의 어떤 유연함을 위해서 일단 다 설명하고 나서 검사 측이라고 하면 검사 측에서 다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의견을 제시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피고인이 이건 맞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공개를 해버리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 9월 24일이죠. 첫 공판기일 당시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그때처럼 이제 법정에 들어서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그 정도로만 공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의 재판이요. 예. 이 가장 중요한 절차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서증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특검 측에서는 알려지기로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서증조사 3시간을 예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1시간 반 예정을 하고 있다고 예. 하니까 이 재판의 거의 대부분은 서증조사에 할애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증조사 직전까지랑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절차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예. 때문에 사실상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이 정도만 공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 특검이 다음 달 3일에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달에 이제 서승조사가 끝나게 되면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심 공판해서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일부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이 구형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또는 변호인이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앞에 하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증거 조사에 대한 어떤 피고인의 견해라든가 의견 제시, 혹시 뭐 증거 조사 전후로 기존 주장과 바뀐 부분이 있는지 또는 증거 조사하는 동안에 어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나 좀 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로 공방이 오가게 될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어떤 이제까지 그 공판 진행 상황에서 이 오갔던 어떤 공방들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까지 즉흥적으로 문답이 오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좀 개인적인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측하기 어려운 범위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의 특성상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총 2차례 출석은 거부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강제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뭐 논리상으로는 지금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고 이 구인영장은 강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인치,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의 증인석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체포영장 집행에서도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부를 강하게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실현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있던 어떤 형사재판에서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게 또 구인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걸석재판으로 지금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인영장의 효력이 법적으로는 사람을 끌어다가 증인석에 앉힐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집행력이 더 큰, 더 강한 강제 처분이라고 여겨지는 이 체포영장에서도 집행이 실패한 예.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상당히 강경한 기조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구치소장을 불러서 이게 왜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듣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 구인영장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효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김건희 씨 옥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김진우 씨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법원으로 출석을 했는데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거든요. 이 중 오늘 구속 여부를 가려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 쟁점은 일단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또 그게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이 양평군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35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를 지어서 800억 상당의 어떤 이익을 받는데 개발 이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개발 그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익을 축소해서 개발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받는 어떤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익을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는 의심을 지금 특검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물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허위로 어떤 근거 자료를 꾸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어떤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과 본인이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소명이 될 정도인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 공방이 오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완 화백의 그림이라든가 근거 부위 같은 것들을 장모의 집에 숨길 수 있도록 조력을 했던 사람이다. 사실상 그 주체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당선 축하 카드를 썼는데 그게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있었는데 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왔더니 그게 사라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은닉 이런 것들도 지금 특검 측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증거인멸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죄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죄명이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이게 친족 간의 어떤 그 행위이기 때문에 특례에 따라서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친족의 사건에 대해서 형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군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특검법상 수사 방해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든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교사한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 또 처벌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는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대 여성 그리고 2살 딸이 중태에 빠진 상황인데요. 일단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네, 70대 운전자가 몰고 있던 차량이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요금을 결제하면서 잠깐 멈춰 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앞으로 돌진을 해서 인도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예. 인도를 걷던 모녀가 있었습니다. 30대 엄마와 2살 배기 딸인데 지금 차에 치여서 중태에 빠진 상황이고요. 예. 엄마는 지금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2살 배기 딸도 다리와 목을 크게 다쳐서 지금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자가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다가 사고를 낸 걸로 조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거 급발진 주장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운전자가 자신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돌진하는 네.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진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급발진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 많았지만 사실상 형사에서도 이제는 민사에서도 단 한 건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좀 의심스러운 경위의 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을 주장부터 하고 보던 운전자들도 일단은 본인이 좀 확실하게 뭐 인정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사고 운전자도 지금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실수했다. 그러니까 운전 조작의 문제로 본인의 실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난 상황인데 이렇게 운전자가 본인이 실수를 했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사실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기계의 결함이 예. 있다라고 예. 하면서 저의 과실, 나의 과실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특법상 치사상 혐의에서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고 예. 이 부분은 당연히 처벌수위 양형상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이 운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낮춰질 가능성을 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운전자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사고 직후 그 간이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뭐 추가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본인이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을 것이고 직후에 간이 검사도 당연히 했을 것인데 보다 정확한 어떤 결과들은 국과수의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페달 오주작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합의 확정이 되고 진술이 일관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인도로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페달을 오주작해서 차가 갑자기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피해서 핸들을 꺾은 정황이라든가 사고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황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고가 특히 주목받는 건요. 운전자가 이제 고령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모든 고령 운전자에게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매년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3년 최근 5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숫자도 문제지만 비율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의 발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의 어떤 사고는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로 일어나는 어떤 사고 발생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체 사고 비율에서 거의 30% 가까이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고 매년 지금 사망자가 한 700명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자 수도 그렇고 부상자 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물론 고령 운전자가 모두 다 운전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경향상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어떤 반응 속도라든가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사람이 늘어나니까 고령 운전자도 늘어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고 예. 그래서 사고율이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많이 잡게 된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 예방 대책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면허 반납 등의 그런 정책이 있긴 합니다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202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해주겠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전체 고령 운전자의 1%도 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 자체에 대한 어떤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면허 자체를 조건부로 반납하겠다라고 제도를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어떤 시행되는 정책들을 모델로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야간에는 운전하지 못하고 주간에만 운전하는 면허라든가 예. 아니면 일정 거리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발에 부딪혀서 하루 만에 입장이 번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 대상으로만 하고 연령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대책들이 뚜렷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노약자의 이동권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 서포트카라는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포트카요? 네, 그래서 예. 이게 뭐냐면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가 필수적으로 장착된 특별한 차량이 있고 고령 운전자는 이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나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런 차를, 그러니까 서포트카를 운전만 한다고 하면 이 면허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서포트카엔 예를 들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든가 급제동 장치라든가 아니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만 운전을 한다고 하면 어디든 언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도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법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 김건희 씨의 재판 중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련된 화면이 좀 들어왔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가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 대해서 서증조사, 그러니까 문서 증거 조사 전까지 재판 중계 일부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요. 그 화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화면에 김건희 씨의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사실 이 재판 중계에 대해서 모욕 중이라면서 중계에 반대하기도 했고 오늘 오전에 진행된 문서 증거 조사 전까지로만 법원이 증거에 대한 일부만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법원이 문서 증거 전까지만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화면에 의하면
전담 판사가 지금 약간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김건희 씨의 모습이 화면 구석에 보이는 듯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판사가 네, 시작하는- 김건희 씨가 예.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잡혔네요. 저희가 화면이 좀 멀리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요, 검은색 뿔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하얀색 표가 보이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수령번호 인식표일 겁니다. 인식표를 부착하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김건희 씨의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특검은 다음 달 3일에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중계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일부만 공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긴 하나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일부만 허용한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관련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제 일부 중계만 허용했단 말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 증거 조사 전까지로만 허용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증조사, 문서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진행됐던 조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시하거나 열람하거나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예. 그 내용을 낭독하고 이게 어떤 증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과정 중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항이라든가 명예에 어떤 심대한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다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온 내용들,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정보들을 네. 알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씨 피고인으로서는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사람인데 죄와 별도로 이 과정 중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 배경 설명 과정에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될 그럴 수 우려도 있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증거조사를, 서증조사를 진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 측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박하면서 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한쪽에서 먼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방이 오가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그대로 여과 없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아직까지 어떤 유죄의 근거로서 확실하게 판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 판결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혹은 확정 판결로 인해서 다 인정이 된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정조사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 특검법에 따라서 재판은 공개가 되는 것이 신청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증조사 직전까지는 특검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재판은 사실상 서증조사가 주를 이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계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네. 실질적인 어떤 재판 진행 내용은 보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 예. 이 정도 선 그리고 모두 발언들 이 정도 선에서만 중계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길 당시 이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허주연 변호사와의 사건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